안녕하십니까. 2020년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3교시의 첫 번째 영역인 사회복지 정책론입니다. 사회복지 정책론은 3교시 영역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번에도 3교시 영역에서는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반부는 13문제, 후반부는 12문제를 풀겠는데 전반부만 해도 제가 별표를 칠 문제가 6문제나 됩니다.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죠. 후반부는 제도를 좀 아시면 되는 거니까 후반부가 조금 더 쉽게 출제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찌됐든 사회복지 정책론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책론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정책론에서 기본적인 것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핵심 요약 강의는 보셔야 됩니다. 기본 이론 강의는 좀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힘을 좀 빼는 영역이기 때문에 핵심 요약 강의는 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출문제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에서 아주 쉬운 문제에서부터 정말 어려운 문제까지 다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기출문제를 보시면 그런 문제가 다 있는데, 이 기출문제만 잘 분석해도 사회복지 정책에서 나쁜 점수는 받지 않아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핵심 요약 강의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강의를 반복적으로 보시면 나중에 뭐 실전 문제 여러분들이 모의 테스트 할 때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학습의 전략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사회복지 역사 문제입니다. 역사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다음 내용 중에서 연결이 옳은 것은입니다. 이렇게 이제 5개를 세팅하는 문제가 일반적인 거예요. 영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독일도 보이네요. 자,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있습니다. 1601년에 열등초 원칙 아니죠? 열등초 원칙은 개정구빈법이잖아요. 개정구빈법에서 열등초우 개정구빈법. 자, 이 개정구인법에서 열등초 원칙이 명문화되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길버트법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원해구제잖아요. 네, 딱 답이 보입니다. 길버트법은 원해구제. 그 다음에 비스마르크의 3대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계 최초의 보험이 이거예요. 세계 최초의 보험이 질병보험, 비스마르크의 질병보험이다. 뭐 연도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겠죠. 세계 최초니까 1883이고요. 실업보험이 이때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노령 폐질보험, 노령이 들어간 걸로 봐서는 연금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 빠진 게 뭐냐? 산재가 빠졌네요. 노동재해보험입니다. 노동재해보험, 우리가 재해, 이것을 산재라 하잖아요. 재해보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사회보장법입니다. 미국 사회보장법에서 보편적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됐나요? 아시죠? 미국은 오랫동안 건강보험 의료보험 제도가 없었던 나라입니다. 오바마 정부 때 의료보험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자, 미국 사회보장법 1935년에 만든 것이 사회보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공부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적부조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건복지 서비스거든요. 보건복지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세 가지에서 사회보험이 어떤 것이 있었죠? 미국 사회보장법입니다. 첫 번째 연금이 있었어요. 연방노령연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실업이 있었죠. 이 두 가지가 바로 보험이에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리지 보고서는 소득 비례 방식 아니죠. 사회보험이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돈을 내고 똑같이 돈을 받는 방식이잖아요. 균일기여와 균일급여거든요. 그래서 소득 비례라고 나오면 안 돼요. 소득 비례는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내는 거거든요. 여기 베버리지는 균일기여와 균일급여의 원칙을 사회보험에 도입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2번이 답이고 답은 쉽게 풀렸네요. 길버트 하면 원해구제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별표. 자, 2번 문제는 사회복지 가치 중에 자유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다 라고 했어요. 이 자유는 두 가지가 있죠. 소극적 자유가 있고 적극적 자유가 있어요. 소극적 자유가 있고 적극적 자유가 있어요.
대개 이제 소극적 자유는 시장이 개입하는 자유방임주의 국가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적극적 자유는 국가의 개입이 강조되는 나라에서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자유지상주의라고 그랬거든요. 자유지상주의가 다른 말로 자유방임주의예요. 근대의 자유방임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지상주의 관점에서는 어떤 자유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유방임주의에서는 소극적 자유를 옹호하죠. 소극적 자유를 옹호합니다. 소극적 자유 강조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소극적 자유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많을수록 좋다라고 했는데, 국가가 역할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적극적 자유 보장한다 했었죠. 적극적 자유 보장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조지앤 윌딩이 있잖아요. 조지앤 윌딩에 반소폐마가 있습니다. 간단히 좀 써드리면 반소폐마가 있어요.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비안주의, 마르크스주의가 있는데 이렇게 나눠요. 이쪽은 시장의 개입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쪽은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이 두 가지는 소극적 자유를 강조한다고 배우셨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뭐예요? 적극적 자유를 강조한다고 배우셨어요. 적극적 자유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 관점에 해당되는 것들은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적극적 자유를 보장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들어갑니다. 적극적 자유 관점에서 자유의 침해는 뭐냐? 개인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기회를 박탈당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개인에게 필요한 자원이 있고 개인에게 필요한 기회가 있는데 그걸 박탈하면요,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겠죠.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겠죠. 이게 바로 뭐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인 적극적 자유의 침해예요. 적극적 자유의 침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내용이에요. 3번이 맞고 4번 들어갑니다.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는 지금 잘 들으세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인의 계약 제약을 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임대인의 계약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 그 말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에요. 자, 임대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임대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계약 관계잖아요.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임대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임대인의 자유는 이 계약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계약을 자유로이 맺을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계약 자유의 원칙은 근대, 현대? 근대잖아요. 지금은 계약 공정의 원칙이고 지금은 이제 계약 자유의 원칙, 예전에는 근대 시대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었거든요. 따라서 적극적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 자유죠. 이게 근대, 이게 근대니까 자유방임주의가 근대 시대예요. 그래서 소극적 자유라고 해야 돼요. 소극적 자유 관점에서는 이렇게 소극적 자유 관점에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 임대인을 간섭할 수 없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해설에는 그렇게 써져 있어요. 자, 개인의 행동에 대한 가로 외적 강제가 없는 상태. 쉽게 말할게요. 외부 간섭이죠. 외부 간섭이 없다 이거예요. 외적 강제라는 것은 외부에서의 간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 자유의 소극적 자유예요. 간섭받지 않을 자유가 뭔데요? 소극적 자유잖아요. 간섭받지 않을 자유가 소극적 자유가 됩니다. 자, 2번 문제 어렵죠,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거를 응용해야 되는 거예요. 답은 3번입니다. 어려웠으면 한 번 더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갑니다. 3번 문제는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빈곤과 불평등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다. 완전 평등 사회에서 로렌츠 곡선은, 자, 우리가 이제 인구 누적이 있고 소득 누적이 있을 때 이렇게 대각선의 모양, 이게 완전 평등이죠. 이게 완전 평등이라고 배우셨죠. 자, 로렌츠 곡선은 어떤 거죠? 이거거든요. 이게 로렌츠 곡선이에요. 이게 로렌츠 곡선인데 이제 문제 따라갑니다. 로렌츠 곡선은 45도 각도의 직선과 45도의 각도의 직선 이거잖아요.
이것과 뭐하죠? 가까워져야 되죠. 가까워져야 완전 평등해지잖아요. 멀어진다가 아니라 가깝다 그래야 돼요. 자, 2번 진위계수 아시죠? 진위계수는 뭐와 뭐 사이? 0과 1 사이고 1로 갈수록 불평등이 심화된다 이렇게 배우셨죠?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이 아니라요. 자, 그 다음에 빈곤계획과 빈곤율을 아시나요? 빈곤계획은 빈곤선 이하에 속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게 뭡니까? 자, 전체 인구가 100, 빈곤선 이하에 속하는 인구가 20명, 그럼 20% 뭐예요? 빈곤율이잖아요. 빈곤율이라고 하죠. 빈곤율. 빈곤갭이 아니라. 네 번째, 빈곤선과 실제 소득과의 격차. 이게 갭이잖아요. 갭. 이것을 빈곤갭이랍니다. 빈곤선과 실제 소득과의 격차. 그림을 그리면 이게 poverty line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0이라고 했을 때 실제 소득이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 격차가 이거잖아요. 이게 실제 소득일 때 실제 소득과 빈곤선의 격차를 반영하는 것. 이게 바로 빈곤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이 답인데요. 처음 나온 겁니다. 센 지수. 센 지수는 빈곤 집단 내의 불평등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빈곤갭과 빈곤율과 지니계수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한 종합지표가 바로 센 지수라고 합니다. 이 센이라는 학자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분이다. 아래 각주, 해설의 아래 각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최초로 노벨상을 받으신 경제학자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센 지수는 빈곤갭과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거, 지니계수, 빈곤갭, 빈곤율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빈곤의 정도, 여기 나온 대로 불평등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이 센 지수다. 공식은 해설에 넣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답은 5번이었습니다. 4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발달 이론입니다. 정책 발달 이론이죠. 정확히 말하면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첫 번째 사회 양심 이론, 두 번째 수렴 이론, 세 번째 시민권론, 네 번째 권력자원론, 마지막은 구조기능론인데요. 이 권력자원론과 동의어가 뭐예요? 사회민주주의 이론이에요. 사회민주주의 이론, 이것이 동의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사회 양심 이론 들어갑니다. 사회복지는 이타주의가 제도화된 것이다. 맞죠? 이타주의의 대표적인 다른 말이 뭐죠? 이타주의는 도덕적 양심이에요. 도덕적 양심, 그 다음에 국가의 자선, 이런 것들이 이타주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화된 것이 정책이다. 그게 바로 사회 양심 이론 맞습니다. 자, 산업화가 나왔어요. 산업화를 이룬 나라들은 사회복지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아, 수렴 이론의 동의어가 뭐죠? 네, 산업화 이론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시민권론의 마샬이 있습니다. 마샬은 사회권을 복지권이라 했나요? 네, 맞습니다. 사회권과 복지권은 동의어. 이 마샬이 공참사를 말했죠. 공민권, 참정권, 사회권으로 발달한다, 시민권은. 자, 공민권, 참정권, 사회권인데 동의어 들어갑니다. 이게 뭐죠? 자유권, 이게 뭐죠? 정치권, 이게 뭐죠? 복지권이잖아요. 그래서 사회권을 복지권이라고도 했어요. 맞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권력 엘리트의 산물이다. 엘리트론이죠. 이건 엘리트론이에요. 엘리트론. 권력자원론 아니에요. 그러면 권력자원론은 뭐예요? 사회민주주의 이론이니까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 노동자 계층의 정치 세력화로 사회복지 정책이 발달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구조기능론. 이거 지역사회복지에 나오잖아요. 구조기능주의론은 적응이란 단어가 중요하다. 자, 사회복지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 문제에 대한 적응의 결과다. 이 적응이란 단어가 나오면 구조기능주의론이다. 갈등이 나오면 갈등이론이다. 이렇게 가르쳐 드렸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번 문제는 빈곤의 개념인데요. 빈곤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첫 번째, 절대적 빈곤이 나왔습니다. 절대적 빈곤은 육체적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여기 중요, 최소한의 생활 필수품을 소비하지 못하는 상태를 절대적 빈곤이라 하죠.
후진국에서 많이 쓰는 빈곤선입니다. 자, 최소한의 생활 필수품을 소비하지 못한다. 그것을 절대적 빈곤 상태라고 말하고요. 자, 두 번째 연결해서 최저생계비예요.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여 빈곤선을 설정하는 방식이 절대적 빈곤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우리가 2015년 7월 달부터 상대적 빈곤선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절대 빈곤선이었어요. 이 상대적 빈곤선의 반대가 절대적 빈곤선이잖아요. 그때 나왔던 개념이 최저생계비예요. 그래서 최저생계비를 계측해서 절대 빈곤을 적용하고 있었고요. 그때 우리나라가 전물량 방식이었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금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요, 절대적 빈곤 아니죠. 많이 아시잖아요, 이거. 상대적 빈곤이잖아요. 답은 쉽게 풀렸네요. 자,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과 비교하여 빈곤을 규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의 4인 가구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 뭐냐? 최저생계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4인 가구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 뭐고, 그 다음에 3인 가구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 뭐냐, 이런 것을 보고 비교해서 상대적 빈곤을 따지는 거죠. 중위소득이 나왔어요. 중위소득 하면 상대적 빈곤이에요. 왜? 우리나라가 중위소득 아닙니까?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도 할 수 있고 평균소득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책정해서 하는 것이 상대적 빈곤선이죠. 답을 쉽게 찾았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최소한의 생활 필수품을 소비하지 못한대요. 절대적 빈곤입니다. 최저생계비를 계측해서 빈곤선을 책정했던 것이 절대적 빈곤선입니다.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보는 게 뭐라고요? 상대적 빈곤선이고요. 중위소득이나 평균소득을 대비로 해서 빈곤선을 뽑아내는 것이 상대적 빈곤선이고, 우리나라는 상대적 빈곤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핵심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6번 문제 체킹하시고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이슈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라고 했어요. 자, 1번 생태주의가 나왔어요. 정책에서 느닷없이 생태주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생각나야 돼요. 생태주의 하면 환경이 생각나야 돼요. 그러면 환경을 강조했던 이념을 찾아야 돼요. 환경을 강조했던 이념이 뭐죠? 네, 녹색주의입니다. 조지 윌딩의 녹색주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뀌었어요. 생태주의 관점이란 녹색주의니까, 녹색주의에서는 복지국가의 성장 패러다임을 옹호하나요? 아니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복지국가의 성장 패러다임을 하다 보면 환경의 오염이 심해져요. 환경 오염이 심해지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성장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거 예전에 나왔었어요. 녹색주의는 복지국가에 대한 부정적 입장, 반대 입장을 취한다. 그것이 이런 식으로 둔갑한 거예요. 자, 반대합니다. 1번 탈락. 4차 산업혁명 시대죠. 일자리 감소하고 있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나타난 이슈가 뭐예요? 기본소득제죠. 기본소득, 이건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 앞으로 우리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될 거니까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되어 있다. 자, 기본소득제의 특성 3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인 거 3가지. 자, 무조건 받아보게, 암기법, 무조건 받아보게. 자, 이게 바로 암기법인데, 첫 번째 무조건성입니다. 두 번째 보편성, 세 번째가 개별성이에요. 자, 이 기본소득제는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무조건성이 있어요. 소득에 상관없습니다. 연령에 상관없습니다. 근로능력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편성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건데요. 개별성입니다. 개별성은 뭐예요? 네, 개인 단위죠. 개인 단위.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주는 거예요. 개인 단위. 그러니까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해설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민, 달팽이 유니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 등은 청년 세대운동 조직이 출연한 사례에 해당한다. 민, 달팽이 유니온은 청년의 주거권, 요새 많이 거론되고 있죠. 청년의 주거권 보장과 연관된 활동을 하는 것이 민, 달팽이 유니온이 됩니다. 자,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 참여형 복지라고 말할 수 있죠.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니까요. 커뮤니티 케어입니다. 번역해 보세요.
지역사회 보호입니다. 지역사회 보호는 탈시설화와 관련이 있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답은 1번입니다. 6번 문제 체킹해 주시고, 생태주의 관점, 즉 녹색주의에서는 복지국가의 성장 패러다임을 반대한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